저번 시간에 그 우리 산악 영화 했죠. 베르그 필름, 그 산악 영화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몽블랑의 폭풍,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잠깐 얘기를 할 것이 푸른 빛이라고 하는 이 산악 영화인데, 전에 얘기한 것이 저번 시간 마장에 얘기한 것이 산악 영화는 커다란 힘, 자연이라는 커다란 힘에 일반적으로 순응하고 굴복하고 있는 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파시즘, 이 전조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독일적 현상, 독일의 영화 장르에서 나타나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죠. 이 장르를 통해 혈통과 토저를 강조한 나치 문화의 근간, 토저와 혈통, 토저의 혈통, 브루튼트 보덴이라고 유명한 나치 시대의 정책, 문화 정책 중에 하나의 유형인데, 이런 것을 상당히 이 산악 영화가 물론 산악 영화는 나치 시대에 속한 영화는 아닙니다만은 나치 시대 이전에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영화 중에서 나치 시대를 마치 예견한 것처럼, 또는 그 앞에 먼저 그것을 선취한 것처럼 이것을 보여주는 영화다. 우리 나치 시대의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영화로서 비판을 받는, 이른바 비판을 받는 영화들이 몇 개 있었죠. 예를 들면 노스페라투 같은 영화, 그죠? 노스페라투, 또는 저 누굽니까? 칼리갈리 박사의 밀실, 이른바 폭군 이미지, 폭군을 보여주는 이미지 있잖아요. 우리도 밀랍 인형의 밀실, 그죠? 이 칼리프 같은 이런 이미지, 또는 뭐가 있을까? 도박사 마부제, 이걸 마부제, 이 그런 도박사 이런 이미지. 그다음에 또 폭군 영화 뭐가 있었죠? 메트로폴리스의 지상세계의 그런 지도자, 지상세계 이런 것들, 이른바 우리가 폭군 영화라는 건 티라넨 필름, 독일하면 티라넨인데 티라넨 필름, 이런 것들이 나치 시대의 전조라는 것은 미리 앞서 보여주는 이런 조짐, 징조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을 보여주는 영화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틀러의 총애를 많이 받았던 나치 시대 최고의 감독으로 부상한 레니 리펜슈탈. 우리 저번 시간 레니 리펜슈탈이 처음으로 등장한 영화 데어 하일리게 베르크라는 영화 잠깐 봤었죠. 그죠? 아놀드 팡크의 하일리게 베르크, 그러니까 성스러운 산. 우리가 아까 그 춤 이미지, 무용 이미지 앞에 시작 시퀀스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영화 봤었죠? 그 영화에 그 레니 리펜슈탈이 이제 처음으로 배우로 등장한 영화인데, 이 레니 리펜슈탈이 이 산악 영화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근데 이 공교롭게도 이 산악 영화를 통해서 레니 리펜슈탈이 자기 배우로서의 그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 성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른바 스타덤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레니 리펜슈탈 또 다른 영화가 이 레니 리펜슈탈과 이번엔 제작자, 자기가 제작자이면서도 그 배우로 등장하는 영화. 이것은 자기 혼자보다는 벨레 발라드라고 하는, 벨레 발라드는 그 당시에 러시아 구성주의 헝가리 사람인데, 러시아 구성주의 그런 감독으로서 이론가로서 같이 제작한 푸른 빛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32년도 영화인데요. 다스 블라우의 리히트, 푸른 빛이라는데, 이 푸른 빛 산악 영화에서 역시 이런 관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산악이 대도시의 신화의 해체, 그죠? 대도시 신화의 해체를 보여주는 그런 관점을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이 푸른 빛은 산악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오프닝 샷은 높은 산의 기슭에 자리 잡은 조그만 마을을 파노라마 샷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푸른 빛. 벨라 발라드 같이 드레보에서 그 시나리오에서 같이 공동으로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요. 테센에서 찍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런 것이 좀 소개되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 제일 처음에 시작 시퀀스가 봅시다. 시작하는 것이 높은 산, 그죠? 파노라마 샷으로 폭포수가 떨어지는 높은 산,
그래서 이런 아주 전경을 이렇게 이제 아주 조용한 조그마한 마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식 거세요. 아주 조용한 이 마을에 이제 어떤 외지 사람이 이제 이방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방인이 들어오면서 이제 얘기가 전개되게 되죠. 이제 차를 타고 외지인이 이 마을에 들어오면서 서사가 시작되는데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어떤 숙소에 묵게 되는데, 이제 우선 이 아이들이 보여주는 거 있죠? 이 보여주는 거. 여기 뭐죠? 보여주고 있는 거? 아이들이, 잘 안 보이나요? 작아서? 네. 여기 뭐예요? 들고 있는 게? 아이들이 외진에게 보여주는 게? 잘 모르겠어요? 수정. 크리스탈을 그 수정. 수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면서 이 마을에는 아이들이 하나씩 다 들고 있어요. 수정이 많이 나는 그런 마을. 수정은 이제 이 영화에서 나중에 산이 나는데 이 수정이 상당히 중요한 서사의 중심 핵으로 등장합니다. 그런 것을 우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지인이 그리고 이제 하나 이게 여기 이제 저 누굽니까? 레니 리펜슈탈입니다. 주인공. 이제 이 여자가 주인공인데 이 영화는 이 레니 리펜슈탈에 관한 영화예요. 이 사람이 전기 영화가 아니고 이 여자의 이 인물 속에 이 인물의 주인공이 가는데 이 여자가 이제 산에 사는 여자예요. 산속에 혼자 사는 여자입니다. 여자인데 이제 이 여자가 이 여자의 가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잠깐 더 볼까요? 그리고 이제 수정이 여기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역시 위에 제일 처음에 왔던 그 산안영화의 관점처럼 커다란 산, 우리가 앞에 나오는 성스러운 산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런 산이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첫 번째 시퀀스에서 역시 커다란 산이 보였잖아요. 이 산안영화는 커다란 산의 모티브 이런 것이 강하게 등장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커다란 산이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보면은 이 오프닝샷, 우리가 조금 전에 오프닝샷입니다. 높은 산의 기슭에 자리 잡혀 있는 조그만 마을에서 파노라마 샷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커다란 폭포가 인상 깊게 떨어져 있는 이곳은 스위스 테신, 아까 그 제일 앞에 나왔어요. 장면에 나왔어요. 테신 지방에 있는 한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이 마을에 여관에 묵게 된 두 남녀 여행객이 조금 전에 우리가 봤었죠. 그 여관에 비치하고 있는 윤타라고 하는 여성이 있는데 윤타에 관한 비극적인 책의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금 전에 또 보면은 이 방문객이 이 숙소에서 방문객이 책을 하나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게 커다란 이 책을 가지고 오죠. 책을 가지고 오는 이 책을 보면서 펼치면서 책의 내용을 전달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이제 서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기서도 마치 뭐와 비슷합니까? 우리 표현주의 영화에서 흔히 얘기 나타난 것처럼 책의 모티브가 상당히 강하게 드러나죠. 그죠? 우리 그 표현주의 영화에 책의 모티브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과 유사한 그런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나옵니다. 이게 나오는 거, 이게 나오죠? 이게죠. Historia della Junta. 그죠? 이게 이제 고인이 됐어요. 윤타 1860년입니까? 1860년도.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이제 이 시대, 현대 시대의 그런 도입부에서 과거로 골서 올라가는 책의 내용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의 모티브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타라고 하는 여성이에요. 이 여성하고 이게 뭡니까? 수정, 크리스트하고 이미지가 겹치죠. 수정하고 이미지가 겹치면서 시대가 1860년대인가요? 그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책의 내용 속에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여성이 윤타라고 하는 여성이, 그 당시에 그 마을의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는 이 수정과 함께 사는 여성. 이 푸른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성 윤타라고 하는 여자만이 알고 있는 커다란 수정인데, 수정이 특히 대보름의 그런 비치는 그런 날에 대보름 빛이 반사되어서 푸른빛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제 제목이 푸른빛이라는 것이, 영화의 제목이 Das blaue Licht라는 푸른빛이라는 것이 수정이 대보름의 만월에 반사돼 비치는 그런 푸른빛을 얘기하는데, 이 수정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이 영화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것이 상당히 이제 뭐 아주 값비싼 보석은 아니지만도 상당히 값이 나가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보석류에 속하는 그런 광석입니다. 지금도 뭐 수정은 그리 싼 편은 아니죠.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수정을 이렇게 이제 손에 쥐기를 원해요. 푸른빛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수정에서 알지만은 너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아주 가파른 곳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 여성만이 그 가는 길을 알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끝에 보면은 아주 가파른데 뭐 거의 90도 같은 데 같아 보여요. 근데 뭐 그저 잘 올라갑니다. 어떻게 올라오는지 모르지만 90도 같은 각도를 잘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나중에 이제 이 여성하고 그 마을에 온 다른 그런 방문자하고의 그런 또 러브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마치 그 우리가 하일리게 베르크에 우리가 성스러운 산 제일 처음에 봤잖아요. 그거하고 조금 스타일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자하고 이 윤타라는 여성하고 러브 스토리의 또 다른 이제 서사라인이 형성되면서 이 여성이 가는 곳을 이 남성이 쫓아가면서 이제 그 루트를 알게 돼요. 아무도 모르는 수정에 도달하는 그 길을 알게 되면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 수정을 전부 다 캐가오는 그런 차문으로, 그런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 영화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잠깐 앞에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죠. 예. 예, 수정을 상당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죠. 예. 다시 그래서 같이 보겠습니다. 윤타에 관한 비극적인 책을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수사방송이 진행됩니다. 즉 내러티브는 스크린에 등장되지 않는 3인칭 전지 전론적 시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해설자가 그래서 내용을 전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남자들이 같이 살고 있는 윤타를 싫어합니다. 이 여자를 싫어해요. 리펜슈타는 그녀의 이 역을 맡고 있는데, 보름달 산에 오른 마을의 여러 젊은이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푸른빛이 이제 나타나는데, 보름달 되면 푸른빛이 아주 강렬하게 비치는데, 이 마을의 젊은이들이 그 빛이 뭔지 궁금해서 그 접근하려고 이제 막 올라가게 되는데, 여러 앞부분에 그 여러 젊은이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뭐 떨어 죽든 하여튼 죽음을 당해야 돼.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여자를 죽음을 가져다 주는 여자로서 인식하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 것이 앞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죽음을 당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 죽음이 윤타라는 여자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녀는 산에 올라가서 빛이 나는 커다란 수정을 하나씩 가져오고 나는데 이 여자만이 가서 커다란 수정을 이제 마을로 가져와요. 근데 마을로 가져와서 이제 이 여자는 그걸 팔고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사가지고 가는 이런 하나의 생계 수단으로 하는데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 여자가 마을 청년들의 죽음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마녀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 영화의 초반부에 성당에 들어간 식구소의 윤타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냉대와 뒤에지는 식구소에서 테이블에 앉아있는 마을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눈빛, 이런 것이 표현주의의 그런 관점으로, 표현주의 영화는 아니지만은 크로스세스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잠깐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이제 그 마을에 이제 외국 사람이 들어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중에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 사람 관계로 이어지게 되고요. 이게 아마 윤타가 마을로 들어오는 장면이죠. 윤타가 이제 그걸 들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표정이 보이죠.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경계하는 눈빛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게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이건 아버지 사자 같은데 사제 역시 마찬가지로 성호를 끄면서 좋지 않은 그런 시선을 보내고 있고요. 마을 사람들도 굉장히 날카롭죠. 시선이 마을 사람들 역시 굉장히 엄청난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마을 사람들 굉장히, 특히 할머니들의 눈초리가 굉장히 매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뭡니까? 이 윤타가 가져온 이거를 보석을 사죠. 이 여자를 싫어하면서도 윤타가 가져온 그 보석이 탐나기 때문에 보석을 구입하는 이런 마을 사람들의 이중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윤타가 자기가 캐온 그 보석을 판매 또는 매매하는 것을 시도하는 장면인데, 그죠? 이 여성이 갖고 있는 그 바구니에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수정, 많은 수정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수정들을 굉장히 수정들을 탐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조금 전에 내가 얘기한 것들. 오직 윤타만이 영화 이제 진행되면서 거의 그 수직으로 솟아있는 가파른 높은 산의 동굴로 들어갈 수 있는데, 보름달 뜨면 균일이 생긴 산의 한 곳에서 신비로운 수정의 푸른빛 강체가 이제 비치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녀는 마을에서 벗어나 산에서 양식소년과 함께 오두막에서 생활을 합니다. 어느 날 도시에서 그 마을에 온 화가인 한 젊은이, 아까 낯선 이방이 진입을 했었죠. 그게 이제 화가입니다. 직업이 화가인 젊은이가 윤타를 보고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그녀의 오두막을 찾아가게 되고, 그곳에 사는 윤타가 오두막집에 생활하는데 거기 찾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그녀가 동굴에서 가져온 커다란 수정 하나를 이제 수정 하나에 도취되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름달이 뜬 다음 날 그녀는 홀로 푸른빛 발 안에 푸른빛이 비치는 그 수정동굴로 올라가게 되는데 화가인 그 남자도 역시 호기심에 이끌려 그녀를 뒤쫓아가게 되는 거죠. 수정동굴에 가는 것을 알게 된, 그 길을 알게 된 그는 즉시 마을을 내려서 사람들이 그 길을 이제 다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수정동에서 벽에 박혀 있는 모든 수정을 다 캐어내와서 그 마을이 굉장히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신비스러운 수정동굴의 수정이 모두 사라진 것을 알게 된 윤타는 좌절감으로 인해서 다시 그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수정과 같이 수정이 다 없어지면서 이 여자는 그 생의 그 의지를 잃게 되는 거죠. 그 푸른빛이 이 여성한테는 하나의 그 뭐랄까요, 삶의 원동력이었는데 자기가 없어진 것을 보고 좌절해서 그 잘 다니는 길에서 발이 헛디뎌서 그냥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여간에 묶은 두 남녀의 여행객이 다시 아까 제일 처음에 등장했던 두 남녀 여행객이죠. 다시 이제 그 책을 덮는 거. 그러니까 얘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책을 덮는 방식으로 끝이 납니다. 전지전진 시각을 가진 내레이터 역할을 하는 이 책의 모티브는 표현주의 영화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티브를 수용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내용의 영화인데요. 역시 이 영화는 뭘 보이고 있습니까? 이런 내용은 이제 우리 조금씩 내가 스킵해서 조금 더 보겠는데, 커다란 산악 영화는 전부 다 커다란 산을 이렇게 배경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까 그 비치 발류 앞에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뭐 몽블랑이라든지 뭐 4,000 미터 이상인 거죠. 거의 4,000m 가까이 되는 아까 피치팔리우 같은 이런 이탈리아와 그 프랑스 경계에 있는 그런 산이라든지 커다란 산 또는 우리가 제일 처음 봤던 성스러운 산한테 하이리게 베르크라든지 오늘 여기 보게 된 다스플라우의 리히트라든지 이런 것들 커다란 산을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뭘까요? 우리 그 코리아 영화에서 확대된 대도시 영화와 상당히 대립적인 그런 관계를 보고 있죠. 그럼에도 공통점은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공통점은 뭐라 그러죠? 산도 대도시 영화처럼 위험한 장소라고 하는 토포스, 그죠? 위험한 장소로서 토포스. 그 위험한 장소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에서 불행을 가져다주고 죽음을 가져다주고, 그죠? 극단적인 경우는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 이 산악 영화입니다. 그래서 조금 내가 스킵해 볼게요. 그래서 이게 푸른빛, 조금 전에 여러분 봤나요? 조금 전에 이게 푸른빛이 비치는 거죠. 사람들이 보름달만 뜨게 되면은 큰 달이죠. 큰 달이 뜨게 되면은 푸른빛이 비치는 산에서 빛이 비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이 비치죠. 보입니까? 저게 이제 푸른빛이. 저게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는데, 그런 빛이. 마을 사람들은 그 빛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산에 혼자 사는 윤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그 화가가 그 윤타를 찾아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도중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여성이 사는 그런 그 동굴, 오두막이죠. 오두막에서 이 윤타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여기 올라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금방 봤나요, 여러분들? 올라가는 장면. 이게 계속 계곡입니다. 보여요? 여기 좀 윤타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 직가고. 이건 90도보다 더 되죠? 95도 정도 되겠네요. 95도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95도? 90도인데, 이거는 90도가 직각이 90도인데, 이게 직각이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일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 아주 보통 사람이 아니죠. 올라가는 장면. 계속 이런 식으로 90도 각도에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뒤에도 또 나옵니다. 뒤에 또 나오게 되는데, 고마워요. 예, 그런 장면이 좀 산악. 그래서 이 산악의 커다란 산악의 그런 배경이 산악 영화는 배경이 거의 다 산악입니다. 산악의 그런 풍경을 보여주고 있는데 영화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윤타가 강길을 따라갑니다. 저녁에 오늘 밤에 만월에 이 사람도 90도 이상을 올라가고 있죠. 대단한 등반가로서의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90도 이상 장면을 올라가면서 드디어 올라가는 과정도 상당히 험난하게 과정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수정에 비치는 수정동굴에 이제 수정동굴에 도달해서 수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정 보입니까? 수정동굴. 엄청난 양의 그런 수정이 있는 수정동굴. 이게 푸른빛을 비추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 동굴에 드디어 이 사람도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죠? 도착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다 이제 키워가게 되는 거죠. 윤타는 기다리는데 마을 사람들이 알리게 되면서 마을 사람들이 캐러 가는 장면입니다. 수정을 전부 다 망태 바구니를 하나씩 들고 캐러 가서 다 이제 캐어 가지고 오게 되죠. 거기서 윤타가 다시 이 수정동굴에 가지만은 갔을 때는 이미 늦어서 마을 사람들 모두 캐어간 뒤가 해당됩니다. 이 장면이죠. 그 수정이 모두 다 이제 캐어서 없어야 돼서 여성이 내려오는 게 여기 이 장면인 것 같아요. 내려오는 길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떨어져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비극적으로 끝나는 그런 영화예요. 알겠죠? 서사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산악 영화들은 대충 다 비슷한 그런 관점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영화로. 1930년에 독일 영화는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로 전환기를 맞아주고 있습니다. 1912년 4월 타이타닉호의 침몰을 다룬 그 듀뽕, 에드워드 듀뽕인데 에드워드 듀뽕의 아틀랜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요즘 타이타닉호의 영화 최근에도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타이타닉호는 1912년도 4월 달에 침몰했는데 그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1912년 4월 달에 침몰했는데 이 타이타닉 호는 계속 여러 번 이렇게 영화가 됐습니다. 근데 이 바이마르 시대의 마지막 기간 1929년에 독일의 감독인 듀뽕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프랑스 계통 이름인데 하여튼 독일의 그런 감독으로서 활동하는 듀뽕이 아틀란틱이라는 영화를 만듭니다. 1929년 그 타이타닉 배의 침몰을 다루고 있는 영화예요. 그 다음에 밤은 우리에게 속한다. Die Nacht gehört uns라고 1929년도에 그런 영화들이 많습니다. 이거 특히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의 전환기를 다루는 이 기간인데 이 기간에도 역시 유성영화의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이 밤은 우리에게 속한다. 헤안리 키스테메커스라고 하는 이 드라마 작가인데요. 이 사람의 그런 동명의 무대극 같은 이름의 무대극을 그런 영화인데 감독은 칼 프레일리히라는 감독이 맡고 있습니다. 이 칼 프레일리히 감독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나치 시대에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해서 영화를 많이 만듭니다. 나치 영화도 많이 만드는 그런 감독입니다. 그 다음에 한스 슈바츠라고 하는 감독이 마음이 멜로디,
멜로디 데스 헤르젠스라고는 이라는 1929년도 역시 유성 영화. 특히 위에 나오는 여기 밤은 우리에게 속한다 여기서 원래는 무성 영화로 만들어졌지만은 유성 영화로 이제 싱크로나이즈가 된 거죠. 동시 음을 녹음시켜서 유성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영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내가 잠깐 얘기했던 요제프 폰 슈텐베르크의 푸른 천사. 저번 시간에 잠깐 봤었죠? 푸른 천사, 데어블라우의 앵글. 이래서 역시 유성 영화에 해당됩니다. 유성 영화의 출연은 무성 영화에서 두드리게 보았던 카메라의 움직임과 컷 등 카메라 기술을 제어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에서 나타나고 있다. 예, 그 무성 영화에 이렇게 천착했던 감독들, 이렇게 상당히 몰두했던 감독들은 유성 영화가 나타나자 이제 그 배우들이 말하는 것에 말에 이제 대화를 이렇게 말로 드러내는 그런 것이 나타나자 상당히 많은 이제 갈등을 겪었죠. 왜냐하면 무성 영화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의 다양성, 의미 해석과 여지를 굉장히 많은 열린 공간을 만들어두고 있는 기법이, 그런 기법이 유성 영화의 말로 인해서 의미를 이렇게 고정해 버리잖아요, 그죠? 고정해 버리는 그런 관점으로 인해서 뭐라 그럴까요? 그 의미가 굉장히 축소되는 거죠. 무성 영화 지니고 있는 의미가 축소된다고 하는 점에서 무성 영화를 굉장히 유성 영화를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 그런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 구성주의에 유명했던 감독들, 뭐 알렉산드로프라든지 또는 푸덥키라든지 뭐 저 에이젠슈타인도 마찬가지고 이런 감독들이 하나의 마니페스트를 이렇게 선언문을 1927년에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언문의 내용은 그렇게 짧진 않아요. 우리 A4 용지를 한 서너 장 되는 정도의 그런 양인데, 그 양은 전체적인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무성 영화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 유성 영화가 지니고 있는 아주 우수한 점들, 이런 것이 무성 영화로 음으로 해서 뭐 무성 영화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의미의 다양성, 얼굴 표정, 게스투스, 또는 개별, 독일하면 몸짓, 또는 뭐 우리가 그 뭡니까 그 클로즈업, 익스트림 클로즈업, 이런 것을 통해서 의미를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내잖아요, 그죠? 무성 영화 배우들은 특별하게 몸의 의미, 얼굴의 의미, 제스처의 의미, 또는 어떤 상황적 의미, 특히 판토마임 곳에 나타나는 상황적 의미, 이런 것으로 통해서 다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대화가 없이 그 의미를 관객에게 전달하는 거죠. 이른바 요즘 우리가 최근에 이제 애니메이션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많이 강조되고 있는 이미지 서사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을 무성 영화에서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미지 서사. 이게 이미지 내레이션, 이런 기법들, 이런 것을 무성 영화에서 많이 보여주고. 우리 흔히 우리 이제 애니메이션 영화 같은 데는 자막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애니메이션 영화, 어린아이들이 뭐 프로 이제 그 애니메이션 영화들이 많은데, 어린아이들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는 자막이 뭐 없는 영화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보면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그 자체의 이미지의 움직임을 통해서, 장면의 그 변화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은 다 이해를 하고 웃기도 하고 같이 행동하고 뭐 이런 걸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무성 영화 시대에 그런 걸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걸 하면서 의미 전달이 굳이 안 될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자막을 등장시키는 거죠. 자막을 등장해서 상황을 설명하다든지 어떤 한 의미를 드러낸다든지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기법을 썼어요. 내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보여준 영화 중에 셰르벤 영화를 한번 내가 보여준 기억이 나는데, 깨진 유리조각 기억납니까? 깨진 유리조각. 철로지기의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외부인, 그죠? 검열관이 와서 그 철로지기의 가정을 이렇게 뭐 파멸시키는 그런 가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 철로지기 집안의 딸과의 그런 관계에 의해서 파괴되는 그런 가정을 그 영화는 전체적으로 대사는 딱 한 번 등장한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사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이 뭐라 그랬죠? 기억납니까? 예, 내가 살인자다. Ich bin Mörder. Ich bin ein Mörder라고 하는 그 한마디, 그것이 화면에 뜨는 그 장면에는 그 영화는 대사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살인자다라고 하는 것은 몸짓을 아무리 표현할 때 그건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죠? 내가 살인자다 하는 것을
그 기차를 세워서 기관사에게 그 이제 의미를 전달했는데 이것은 그 할 수 없이 그거는 이제 자막을 쓰는 거예요. 하지만 그 위에 그 영화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연주의 기법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 심리 드라마의 그런 관점인데 이런 것이 대사 하나도 없이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전형적인 이미지 서사 기법입니다. 대사 없이 전달. 이건 상당히 중요한 우리 서사 방법 중에 상당히 중요한 요즘의 그런 뭐라 할까요? 요즘의 서사 중에서 이미지 서사를 요즘 또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고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이미지 서사 기법이 굉장히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독일 영화 이제 빔 벤더스 영화 같은 영화 있죠. 빔 벤더스 감독. 빔 벤더스 감독은 우리가 뉴저먼 시네마의 감독이고 그다음에 1980년대, 1990년대, 심지어는 2000년대에도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2000년대까지 활동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관점이 영화의 자기 반영성을 드러내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미지 서사를 보여주고 하는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한 감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마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 이미지 서사라는 관점을 영화에서 아주 이미지 서사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아주 시도했던 아마 중요한 감독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아마 최고의 감독일지도 몰라요. 뭐 예를 들면 베를린 천사의 시, 혹시 그런 영화 여러분 봤나요? 베를린 천사의 시. 천상의 그 천사들이 베를린 그러니까 지상의 하강에서 지상의 생활을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베를린 천사의 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80년대 만든 영화인데 그 영화는 이분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천사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고 전반부 앞은 천사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고 천사와 인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인간의 생활인데 천사들이 그런 시점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얘기하는 것은 인간이 등장하지만 앞부분에 등장하지만 그 인간의 등장인물들은 자기들 얘기하지만 천사들은 다 듣고 있지만 천사들 얘기는 인간에게 들리지 않죠. 그런 관점을 보여주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인간의 관점, 그 천사가 인간화된 이러한 인간들의 관점을 보여주고 딱 두 개의 영역을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는 영화가 베를린 천사의 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뭐 그런 영화들. 이런 영화들 같은 경우는 이미지 서사, 전반부의 이미지 서사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영화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포스트 모던 영화 중에 그런 영화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하지만 이 시대에 이런 유성영화와 무성영화의 전환기, 유성영화, 무성영화의 전환기에서는 이런 그런 뭐랄까요 시대적 의미, 전달 방법, 이런 의미의 그런 갈등 이런 것이 이 시대에서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전은 나치 시대 이전의 영화, 나치즘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 나치즘 시작된 1930년대, 1933년도가 정확하게 나치즘 시작인데 그 시작, 본격적으로 나치즘 시작되기 이전의 영화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9년에 대공황에 의해 독일의 산업과 경제산업은 피폐되겠죠. 실업수는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1929년에 유명한 우리 그 뭐죠? 대공황, 세계 대공황. 이 시기에는 뭐 이 시기에 그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말도 못하죠. 심지어는 뭐라 그럴까요? 어떤 물건을 하나 사기 위해서 돈을 막 수레에 막 가득 싣고 가서 조그만 물건을 빵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 그 시대입니다. 뭐 경제적 어려움은 말도 못하죠. 이 시대에 이 경제적인 어려움, 피폐, 상을 보여주는 영화들이 이 시대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930년도 3월 하이니히 블리닝이라고 하는 바이멀공화국 이라는 사람이 바이멀공화국 제국 수상이 되죠. 하지만 1932년 5월에 된 그 정부는 자본주의와의 부패의 전형으로서 여기는 자본주의와 부패의 전형. 이 사람이 바이멀공화국 수상으로 됐지만은 이 사람이 그 통치했던 그 시대는 부패의 시대다라고 낙인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대중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히틀러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히틀러는 이 시대에 갑자기 등장한 사람은 아닙니다. 히틀러는 그 뭐죠? 우리 칼리갈리 박사의 밀실 그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 그와도 연관이 좀 되고 있는. 정치적으로는 1916년
17년, 18년 그때부터 이미 활동을 했습니다. 히틀러가 정치적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당을 만들고 그 당시엔 세력이 크지 않았지만은 이런 당을 만들고 하다가 1920년도 중반, 바이마르크 중반의 그 시대부터 히틀러가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그 시대에 쓴 것이 뭐 나이 투쟁, 마인캄프라고 하는 그런 영화도, 그런 소설적 책도 그 1920년대 말에 쓰여지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근데 이 시대, 대공황 시대에 경제가 굉장히 피폐했을 때, 그 일반적으로 보통 그렇죠. 어떤 나라가 어려울 때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게 됩니다. 그죠? 나라가 어렵고 이럴 때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를 이제 일반적으로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그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원하게 됐는데 이런 상황이 히틀러가 1930년대 등장했던 그 이전에 등장했지만은 히틀러의 그런 시대의 요구와 부합하게 됩니다. 히틀러는 수백만 명 달하는 실업자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됩니다. 특히 실업자들이 굉장히 지지를 받게 되고 1930년 9월 선거에서 다수를 점하게 되고 이때부터 이미 하켄크로이츠라고 하는 세계적인 나치 돌격의 유니폼이 나타나게 됩니다. 1930년대 후반에 이미 우리 흔히 얘기해서 우리 나치 그 하켄크로이츠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 갈고리표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절 표시하고 조금 다르지만은 거의 비슷하게. 외국 그 독일의 그 사람들 교수에 와가지고 내가 가끔 시내에 같이 나갈 경우에 뭐 절 표시 보면은 히틀러 표시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조금 다른데 하여튼 그 표시 하켄크로이츠 세계적인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그때도 하켄크로이츠하고 완장차고 나치 돌격자 슈톰 압타일룽이라고 하는 게 나치 돌격 때 이런 유니폼 있죠? 독일의 그 독일 그런 유니폼 이런 것들이 벌써 등장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무성영화가 되겠는데 이 무성영화 출연과 연관이 되고 있고 무성영화 카메라를 의도하지 않은 것까지 표현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현상은 1930년대 초에 혼란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낭만주의적인 노스텔지아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영화 장르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 아까 그 산악영화, 1929년대 산악영화들이 이제 몇 개 나타났고, 하여튼 그 어려운 시기에일수록 어떻게 보면 현실 비판적인 그런 층이 더 강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불구하고 현실에서 떨어진 이런 경량의 예술적인 그런 이즘주의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편으로는 이런 정치적인 관점이 강한 영화가 등장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내가 조금 다음에 또 보여주겠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정치성에서 멀어지는 그런 부류의 그런 예술 장르들, 여기에서는 영화 장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독일에서는 1930년 초에 혼란스러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낭만주의 노스텔지아를 주의를 환기시키는 영화가 나타나는데 그런 영화들을 우리는 문화 영화, 쿨토 필름, 영어로 하면 컬처 필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문화 영화 또는 오페라타 영화, 오페라타 필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페라타는 것은 오페라의 작은 형식을 오페라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오페라 형식을 갖춘 그런 영화, 오페라타 필름. 예를 들면 잃어버린 월츠라고 하는 잃어버린 네오페올로그네 발세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는 게자폰 볼바리의 4분의 3박자의 두 사람, Zwei Herzen im Dreivierteltakt, 1930년의 영화입니다. 빌레름 틸레의 뮤지컬 영화 Die drei von der Tankstelle, 이거는 우리 주유소죠. 주유소의 세 사람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다음 뮤지컬 코미디 영화인 에릭 카렐의 의회가 춤춘다. Der Kongress tanzt, 1931년 영화. 의회가 춤춘다라고 하는 영화예요. 이거는 의회가 춤춘다는 것은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1814년에서 15년에 비엔나 회의가 개최되는데 그 비엔나 회의가 개최되는 그 시기에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는 것이 의회가 춤춘다라고 하는 이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비엔나 회의가 개최됐을 때 1814년 15년에 개최됐을 때
많은 그 각국의 정상들이 네, 비엔나에 모이죠. 비엔나에 모여서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러시아, 특히 이 영화는 러시아의 그런 황제, 그죠? 러시아의 황제가 비엔나에 오게 되면서 대표단으로 오게 되면서 그게 그 자기 황제한테 각국의 그런 수상들 또는 수뇌부들 오는데 꽃을 파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크리스텔이라는 여인인데 그 꽃 파는 여인과의 그 평범한 그런 집안의 여인과 이 러시아의 그런 지도자와의 그런 사랑 관계를 그리고 있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이것이 의회가 춤추다라고 하는 그런 영화예요. 그다음 막스 올피스죠. 막스 올피스의 사랑에 빠진 회사 디 베어리프테 피르마 1932년도와 사랑 유희 리베 라이 1933년도 영화. 루드비히 히베르거의 나는 낮에 너는 밤에 Ich bei Tag und du bei Nacht라고 1932년도 영화. 그 다음에 월즈 전쟁 발츠 크리거 1933년도 영화. 이런 것이 이런 걸 보여줍니다. 나폴레옹 전쟁이 1815년에서 비난된 의회를 춘전하는 오페라타의 정점에 다다른 영화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오페라타가 어떤 유형인지. 예. 에릭 카레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춤춘다. 네, 각국의 그런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을 해외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굉장히 코믹하게 다룬 영화가 이 영화입니다. 예. 여기 보면은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앞에 그 장면이 나왔죠. 예. 조금 전에 그 시대에 어떤 포스터 같은 게 다 앞에 나와 있었죠. 예. 꽃 파는 그런 거리의 그런 꽃 파는 여성이죠. 거리에서 꽃 파는 여성과의 그런 이런 것들은 뮤지컬 형식으로 다루고 있어요. 노래하는 이런 방법들이요. 상당히 뮤지컬 기법을 많이 동반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예, 러시아 대표단들, 각국의 대표단들이 등장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이 대표단과 여성과의 러브 스토리가 상당히 길게 영화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오페라타 형식으로 굉장히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춤과 노래죠. 춤과 노래의 그런 방식이 영화의 방식으로 영화의 그런 서사를 전달하고 있는 뮤지컬 코미디 영화의 그런 부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고 프리츠랑이죠. 프리츠랑이 다시 이제 되돌아와서 1930년에 마보제 박사의 유언. 이게 우리 전에 도박사 마보제 얘기했었는데 두 번째 영화가 마보제 박사 시리즈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고 도박사 마보제 1960년대 만든 도박사 마보제 천개의 눈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건 두 번째 영화 마보제 박사의 유언 Das Testament des Dr. 마보제 1930년에 제작을 했는데 이 영화는 나치즘이 임박했음을 굉장히 강하게 암시하는 영화입니다. 프리츠랑이 요셉 게발스의 면장으로 만들었을 때, 면담회로 이루어졌을 때, 게발스는 메트로폴리스는 칭찬하지만은, 메트로폴리스는 굉장히 영화를 잘 만들었다고 칭찬하지만, 마보제박사 유언에 대해서는 상영 금지를 내리죠. 이것은 상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금지를. 이에 프리츠랑은 독일을 떠나게 결심을 하고, 프랑스를 거쳐서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후 독일의 망명 영화가
망명영화가 미국 등 외국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른바 우리가 망명영화, 엑실, 독일의 엑실이라고 그러는데 엑실 필름, 우리 망명문학도 있고 작가들이 외국 가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작품했을 때 이래서 망명문학 했는데 이건 망명영화. 프리츠 랑 같은 경우는 요 1930년 이후에 많은 독일 헐리우드, 미국의 헐리우드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게 되죠. 우리 흔히 얘기해서 프리츠 랑은 표현주의 기법의 가장 대표적인 감독입니다. 그래서 프리츠 랑이 헐리우드에 가서 기여한 영화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장르가 필름 누아르라고 하는 장르입니다. 필름 누아르 들어봤습니까? 주로 갱단 나오는 얘기죠. 시카고 갱단, 알 카포네 등장하는 시카고 갱단의 영화, 이런 것과 경찰관의 추격쟁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다룬 영화가 필름 누아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필름 누아르 주로 어둡죠. 필름 누아르는 어둡고 뒷골목, 그죠? 주로 다른 걸 다루고 있고 뭐 건달이라든지 주로 갱을, 필름 누아르는 보통 다 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범죄자 집단을 많이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 그런 영화에 필름 누아르의 형성에 상당히 커다란 기여를 한 이란 감독이 프리츠 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치즘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나치즘. 나치즘과 우리가 지금, 나치즘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나치가 등장했을 때, 그 이후에 나치가 등장 1933년부터 1945년에 폐망을 했는데 12년간 나치는 존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학자는 나치는 12년간 존속을 했는데 나치를 잊어버리기까지는 1200년이 걸릴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12년간 이러한 핫한 어떤 정권의 그런 만행, 악행, 이런 것이 사람의 뇌리에 사라지기는 120년도 아니고 1200년이 걸릴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하나의 역사에 커다란 그런 오점을 남긴 어떤 집단이 나치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치즘은 특히 우리가 반유대주의를 상당히 강하게 각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술 정화에서 반유대주의 관점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는데 이 반유대주의 관점, 이런 것이 크게 보면 한 5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치의 집권 후 반유대주의는 5단계로 나누어져 좀 더 심화되어지는 그런 단계를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가 약탈과 불매운동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가 뉴른베르크 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 제정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거 독일하면 뉴른베르크 게제츠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영어로 보면 뉴른버그 로우즈라고 하는 단계고, 세 번째가 이른바 수정의 밤, 크리스탈 나트라고 얘기를, 크리스탈 나이트라고 하는 그런 세 번째 단계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유대인들이 떠나는 유대인 이민 단계. 이게 1933년부터 1941년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유대인 이민들, 유대인들이 뭐 나치 짓고 나서 많이 떠났죠. 유명한 지식인들은 뭐 유대계는 거의 다 떠났습니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의 유대인들 뭐 많지요. 영화에서 유대인들 누가 중요한, 우리가 앞에 봤던 중요한 유대인들, 예를 들면 에른스트 루비치라고 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에른스트 루비치. 우리 뭐 봤나요? 에른스트 루비치 작품 중에서? 우리 인행이라는 작품 봤잖아요. 그 다음에 듀발리, 마담 듀발리 부인 봤나요? 그죠? 마담 듀발리, 그런 영화들. 그 위에 에른스트 루비치는 표현주의 이전에 초창기 독일 영화, 그 다음에 표현주의, 그 다음에 우리가 나치 시대 이전, 또 나치에 들어와서 이런 영화들, 뭐 중요한 나치 시대 영화, 나치 시대에 만든 건지 아니고 다른데 망명에서 만든 영화 중에 뭐 죽느냐 사느냐, 우리 햄릿 그 가사 유명한 To be or not to be라는 그런 거죠. 그런 그 자체가 제목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내가 뒤에서 좀 보여주게 될 그 영원한 유대인이라든지, 또는 뭐 데어 주스 유대, 그런 영화라든지 뭐 이런 데 영화에서 보면은 나치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강하게 이어지는데, 나치 그런 관점을 이렇게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이 이제 떠났죠. 우리가 흔히 영화와 관련된 이론가를 들라 그러면
누구를 들 수 있을까? 이론가, 영화 관련된 이론가. 그래서 우리 전에 우리 아우라 영화, 아우라 관점에서 잠깐 내가 얘기를 했었죠. 아우라 얘기를 하다가 아마 영화의 첫 부분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그런 이론가들, 영화 이론가, 그 벤jamin, 발터 벤jamin 같은 사람이 있죠. 발터 벤jamin 사람 같은 것도 역시 이 유대계로서 떠났습니다. 발터 벤자민은 다른 어떤 철학적인 또는 우리가 미학적인 관점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이런 미학자죠. 철학자이고 그런데 역시 유대계, 막스주의에 경도된 유대계 이론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흔히 얘기해서 그 비판이론,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이론인 이론적인 좌장, 이론적인 좌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도르노, 테오도르베 아도르노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이론가가 있는데요. 그 사람 역시 마찬가지 유대계죠. 유대계, 유럽의 지식에서 유대계는 상당히 많고 유대계의 그런 역사적 뿌리는 상당히 깊습니다. 또 유대계들은 유대인들은 뭐 여러 방면에서 아주 탁월한 그런 그 업적을 드러내고 있어요. 뭐 우리가 영화뿐만 예술뿐만 문화뿐만 아니고 정치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상당히 탁월한 그런 업적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다섯 단계가 이제 홀로코스트 마지막 대학살. 이른바 독일어 하면 die Endlösung der Judenfrage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Final Solution of the Jewish Question이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 문제가 나치 정권에 들어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이거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른바 하는 그 문제에서 나치 정권이 굉장히 저희 그 라시즘이라고 하는 라시스무스 인종주의죠. 인종주의 관점에서 굉장히 이렇게 몰두를 했는데 마지막 결단, 소위 말해서 엔트레죠, 파이널 솔루션이 뭐냐 자기들이 결정된 것이 이제 뭡니까 그 강제 수용소에서 독가스로 이렇게 처형시키는 이게 자기들은 이른바 마지막 결정이다라고 해결책이라는 뜻이 왜 솔루션 마지막 해결책이다. 그걸 써서 유대인 프라게 유대인 그런 문제는 다 해결해 버린다라고 하는 아주 잔악한 이런 결정 단계가 이 5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 1단계에서 5단계 간략하게 하고 아마 다음 시간에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영화들을 내가 몇 편 이렇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약탈 단계 시작하죠. 약탈 단계, 불매 단계. 1933년에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유대 상점들을 이렇게 약탈, 폭력, 뭐 이런 불매 운동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1933년 4월부터 나타나고 있고 이 운동은 돌격대라고 하는 거죠. 돌격대를 위시한 당의 급진자들의 압력으로 나온 것이고 이런 것이 이제 유대 문제의 해결책 방향으로 조금씩 이어가게 됩니다. 불매 운동은 외국에서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파울 폰 힌덴부르크 바이마르 공화국의 제1대 대통령을 비롯한 보수적인 이른바 보수적인 권력 엘리트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요. 독일 대중의 냉담을 반응을 보임으로써 이 이른바 여기 나오는 약탈과 불매 운동은 그렇게 성공적인 그런 나치즘의 정책으로는 이어지지 못합니다. 그 다음 같은 1934년, 35년에 유대인들의 각종 직업에서 추방하는 그런 것을 보이죠. 동독영화는 특히 이 나치즘에 관한 이런 반발이 굉장히 크게 나는. 물론 서독영화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영화적 관점에서 서독영화나 마찬가지로 동독영화에서 이 나치즘의 관점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영화가 이 동독영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동독영화에 1947년에 한국사태는 에인 샤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에인 샤텐에서 그 그림자 속에서의 결혼, 어둠 속에서의 그 결혼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떠한 유명한 그 시대의 어떤 유명한 그 무대 배우입니다. 무대 배우가 아주 그 시대에서는 상당히 신뢰를 인정받고 명망을 받은 무대 배우가 자기 부인이 유대인이죠. 자기 부인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서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좀 요 과정과도 마찬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요. 직업을 계속 영위할 것인가? 이 시대에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혼을 할 것인가?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인종이 섞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청산하라는 강요를 받게 되면서 고민하다가 같이 자살하는 영화입니다. 둘이 같이 시대적 그런 압력에 이기지 못하고 동반 자살하는 그런 영화를 보여준 것이 에 샤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이런 것들은 뭐 이 시대 굉장히 이런 유형의 영화들은 수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그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유대인 영화, 나치 영화 이런 것에 조금 더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